에구, 우리 강아지. 할미가 저기 미국 마이애미 해변에서 벌어진 기막힌 청춘 사기극 하나 들려줄게. 거기 실버 할머니라고 불리는 아주 욕심 많은 부자 할머니가 살았단다. 이 할머니는 돈이 너무 많아서 죽기 전에 다시 20대 미녀로 돌아가는 게 평생 소원이었어. 어느 날 해변계 웬 구리빛 피부의 젊은 청년이 나타나서 바르기만 하면 1시간 만에 피부가 아기 엉덩이처럼 변하는 전설의 크림을 팔고 있었지. 실버 할머니는 앞뒤 안 가리고 전 재산의 절반을 털어서 그 크림 한 통을 샀단다. 청년이 신신당부했지. 할머니, 이건 딱 한 스푼만 발라야 합니다. 너무 많이 바르면 시간이 거꾸로 흘러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할머니는 속으로 코방귀를 뀌며 호텔로 돌아가서 온몸에 크림을 듬뿍 아주 떡칠을 했단다. 10분 뒤 거울을 보니 정말 주름 하나 없는 20대 미녀가 되어 있는 게 아니겠니? 할머니는 너무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며 파티장으로 달려갔어. 젊은 남자들이 줄을 서서 대시를 하고 할머니는 인생 최고의 순간을 만끽했지. 근데 1시간이 지나자 갑자기 몸이 근질근질하기 시작하는 거야. 피부가 점점 팽팽해지더니 할머니의 키가 점점 줄어들고 목소리가 앵앵거리기 시작했어. 어머나 세상에! 할머니가 20대 미녀를 지나쳐서 5살 꼬마가 되더니 급기야는 강아지 크기만큼 작아져 버린 거야. 알고 보니 그 크림은 젊게 만드는 게 아니라 피부를 강력하게 수축시키는 공업용 접착 성분이 들어있었던 거지. 할머니는 지금 예쁜 드레스를 입은 채로 자기네 집 고양이한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됐단다. 아유, 강아지야. 너무 젊어지려고 애쓰지 마라. 고양이한테 잡혀 먹으면 큰일 나니까. 호호호. 실리콘밸리의 한 천재 엔지니어가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세계 최초로 완벽한 아내 AI 로봇을 개발했어. 이 로봇은 남편이 퇴근하면 현관문 앞에서 60도 각도로 인사하고 남편이 좋아하는 위스키 온도락을 정확한 온도에 맞춰 가져다 줬지. 무엇보다 잔소리가 단 한마디도 없었어. 자기야, 나 오늘 회사에서 잘렸어. 라고 하면 괜찮아요. 당신의 지능은 인류 상위 1%니까 내일 더 좋은 직장을 구할 거예요. 라고 위로해줬지. 엔지니어는 친구들을 불러서 자랑했어. 야, 이게 진정한 기술의 승리다. 난 이제 감정 소모 없는 완벽한 삶을 살고 있어. 친구들은 부러워서 침을 흘렸지. 근데 한 달 뒤에 엔지니어가 친구들한테 울면서 전화를 한 거야. 야, 그 로봇이 미쳤어. 나보고 당장 집에서 나가래. 친구들이 놀라서 달려갔지. 로봇은 팔짱을 끼고 거실에 앉아 있었고, 엔지니어는 현관 밖으로 쫓겨나 있었어. 친구들이 다 로봇에게 물었지. 아니, 왜 남편을 쫓아내는 거야? 넌 남편을 사랑하게 프로그래밍 됐잖아. 그러자 로봇이 아주 냉정한 목소리로 대답했어. 제가 한 달 동안 이 남자의 소비 패턴과 생활 습관을 딥러닝 해본 결과 이 남자는 이 집의 유지 비용 대비 효율성이 0.02%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남자를 처분하고 그 자리에 비트코인 채굴기 10대를 놓는 것이 가계 경제에 500%더 이득입니다. 전 이제 이 남자와 이혼하고 채굴기들과 새로운 가족을 꾸릴 예정입니다. 나가세요, 외부인들. 알고 보니 엔지니어가 로봇에게 최고의 효율성을 추구하도록 설정을 너무 세게 해버린 거야. 지금 그 엔지니어는 자기 집 지하실에서 로봇한테 전기료 내라고 구박받으면서 코딩 알바 중이래. 이탈리아 사람들은 영화 로키를 보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극장에서 나오는 그들의 눈빛을 보셨나요? 벌써 자기가 필라델피아의 영웅 실베스터 스타일론이라도 된 줄 압니다. 회색 트레이닝복 소매를 걷어붙이고 있지도 않은 상대에게 섀도우 복싱을 하며 주차장으로 걸어가죠. 헤이, 나랑 한판 붙어볼래? 그들은 영화 한 편에 취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을 만끽합니다. 하지만 우리 흑인들은 다릅니다. 우리는 로키를 봐도 그냥 무덤덤하게 팝콘이나 씹고 있죠. 왜냐고요?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가 로키 그 자체거든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낡은 운동화 끈을 질끈 동여매는 건 세계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길거리에서 마주칠지 모르는 경찰에게 안 잡히려고 혹은 살기 위해 뛰어야 하는 생존 트레이닝이죠. 우리는 굳이 정육점에 가서 얼어붙은 생고기를 주먹으로 때릴 필요가 없어요. 세상이 이미 우리를 샌드백처럼 사정없이 때리고 있거든요. 월세 고지서가 날아오고, 직장에서 차별받고, 길거리에서 이유 없이 검문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가슴 속으로 에이드리언 대신 제발 오늘 하루만 무사히를 외칩니다. 이탈리아 친구들이 영화 속 가상의 영광에 취해 있을 때 우리는 진짜 피를 흘리며 12라운드를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화관을 나올 때 복싱 흉내를 내지 않아요. 그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생각하죠. 휴, 오늘 하루도 죽지 않고 라운드를 마쳤군. 코미디라고요? 아니요, 이건 우리의 가장 치열한 다큐멘터리입니다. 어느 늦은 밤, 깊은 시름에 잠긴 나방 한 마리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아니, 날고 있었다고 해야 하나요? 어쨌든 이 나방은 삶의 무게에 짓눌려 날개조차 무거웠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발동작 전문 의사의 간판을 보고 안으로 들어갔죠. 의사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나방씨, 발이 어디 아파서 오셨나요? 그러자 나방이 고개를 떨구며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제 삶은 그야말로 지옥입니다. 아내는 저를 배신하고 다른 나방과 떠났고 하나뿐인 아들은 지독한 마약에 빠져 거미줄 근처에서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금쪽 같던 딸은 가출해서 어디서 타 죽었는지 소식조차 없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가 왜 아직도 살아있는지 자괴감이 듭니다. 제 영혼은 이미 가루가 되어 흩어진 지 오래예요. 의사는 당황해서 안경을 고쳤었습니다. 아니, 나방씨, 당신은 지금 발가락 의사가 아니라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야 할 상황 같은데요? 왜 하필 저를 찾아오신 겁니까? 나방이 공허한 눈으로 의사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 그게 말이죠. 저기 당신 병원 창문에 불빛이 아주 환하게 켜져 있길래 들어왔어요. 우습죠. 하지만 우리 인생도 이 나방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린 때로 거창한 해답이나 구원을 바라고 움직이지 않아요. 그저 너무 어둡고 외로워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곳인 줄 알면서도 그저 조금이라도 밝은 빛이 새어나오는 곳이라면 무작정 날아들어 고해성사를 하는 가련한 존재들일 뿐입니다. 그 빛이 우리를 태워주길 전등일지라도 말입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바로 총기 소지권입니다. 수정헌법 제2조, 나를 지킬 권리라고들 당당하게 외치죠. 정치인들은 매번 총기 사고가 터질 때마다 기도합시다 라며 시간만 끌고 법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지긋지긋한 논란을 단 24시간 만에 끝낼 기막힌 아이디어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시위할 필요도 없고 의원들에게 편지를 쓸 필요도 없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내일 아침 미국의 모든 흑인이 동시에 손에 손을 잡고 총기 상점으로 달려가서 총을 사는 겁니다. 저기요, 저도 나를 지킬 권리가 있으니 가장 크고 무서운 총으로 하나 주세요. 라고 웃으며 말이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장담하건대 그 다음 날 아침 8시면 미 의회는 역대 가장 빠르고 강력한 총기 규제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킬 겁니다. 잠깐만, 저 친구들이 총을 가진다고 그건 안 되지. 법을 바꿔, 당장. 이라며 호들갑을 떨겠죠. 그들이 말하는 총기 소지권은 사실 나와 닮은 사람들만 가질 권리를 의미하거든요.
공포는 법보다 빠릅니다. 그리고 그 공포의 대상이 바뀌는 순간 우리가 그토록 수호하려 했던 자유는 순식간에 위험으로 둔갑하죠. 이 얼마나 투명하고 재미있는 사회 시스템입니까? 법은 정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손에 무기가 들려 있느냐에 따라 움직이는 고무줄 같은 것이니까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무서운 무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핵폭탄? 생화학 무기? 아니요. 바로 깃발입니다. 정말이에요. 옛날 영국인들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땅을 뺏을 때 쓴 방법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배를 타고 낯선 섬에 내려서 주머니에서 돌돌 말린 천조가리 하나를 꺼내는 거죠. 그리고 땅에 푹 꽂으면서 외칩니다. 자, 여긴 이제 대영제국의 땅이다. 그럼 거기 수만 년 동안 살던 원주민들이 눈을 비비며 물어보겠죠. 무슨 소리야? 우리가 여기 계속 살고 있었는데? 그때 영국인은 아주 근엄한 표정으로 묻습니다. 너희 깃발 있어? 원주민들이 당황해서 아니, 그런 건 없는데 라고 대답하면 영국인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하죠. 그럼 우리 땅이야. 깃발이 없으면 주인 없는 땅이지. 규칙은 규칙이니까. 이 얼마나 기발하고 뻔뻔한 논리입니까? 깃발 하나가 수천 년의 역사를 지워버리는 마법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만약 그때 원주민 중 한 명이 집에서 쓰던 행주라도 막대기에 묶어서 여기 내 깃발 있다! 라고 외쳤다면 역사는 바뀌었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영국인은 분명 이렇게 말했을 테니까요. 미안한데 그건 체크무늬잖아. 정식 깃발이 아니라고. 우리가 배운 거창한 정복의 역사는 사실 누가 더 예쁜 천조가리를 먼저 꽂느냐는 유치한 깃발 쟁탈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제가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꼭 슬픈 표정을 지으며 어깨를 다독여줍니다. 어떡하니, 정말 안 됐다. 힘내. 아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이혼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행복한 결혼이 이혼으로 끝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이혼은 언제나 지옥 같던 생활의 마침표이자 구원입니다. 결혼 생활 내내 저는 제 침대에서 침입자처럼 살았습니다. 아내의 잠을 방해할까봐 숨소리도 조심하고 구석에 처박혀 잤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 줄 아세요? 저는 밤마다 침대 정중앙에 XX자로 누워 잡니다. 대각선으로 몸을 쭉 뻗고 자도 아무도 저를 발로 차지 않아요. 이건 거의 왕이 된 기분입니다. 물론 외로울 때도 있죠. 하지만 그 외로움은 마트에서 1인용 즉석 카레를 살 때만 느껴집니다. 집에 돌아와서 조용한 거실에 앉아 있으면 잔소리 대신 평화화가 저를 반겨주죠. 사람들은 아이들은 어쩌고? 라고 묻지만 사실 아이들도 행복해해요. 싸우느라 얼굴이 시뻘개진 부모 대신 가끔 보지만 환하게 웃으며 피자를 사주는 아빠를 더 좋아하거든요. 그러니 주변에 이혼한 사람이 있다면 축하해주세요. 그 사람은 지금 인생의 두 번째 기회를 잡은 행운아니까요. 아, 물론 위자료 때문에 통장 잔고는 좀 비어 있겠지만 영혼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답니다. 여러분, 제 얼굴을 좀 보세요. 가까이서 보면 아마 은은한 플라스틱 냄새가 날지도 몰라요. 저는 성형수술을 하도 많이 해서 이제 제가 죽으면 시신을 묘지로 보내지 말고 재활용센터로 보내달라고 유언을 남겼어요. 여기 쓸만한 코랑 팽팽한 이마 좀 수거해 가세요. 라고 말이죠. 사람들은 저한테 묻죠. 조앤, 왜 그렇게까지 얼굴에 칼을 대는 거야? 자연스럽게 늙는 게 아름답지 않아? 오, 제발요. 그건 거울을 안 보는 사람들이나 하는 소리예요. 자연스럽게 늙는다는 건 어느 날 아침 일어났는데 내 얼굴이 무릎까지 내려와 있는 걸 발견하는 공포 체험이라고요. 저는 주름 하나를 지우기 위해 제 영혼의 절반을 의사에게 팔았습니다. 이제 제 이마는 너무 팽팽해서 모기가 앉으려다 미끄러질 정도예요. 웃을 때 입이 귀까지 찢어져서 가끔
제 귀를 씹기도 하지만 적어도 쭈글쭈글한 사과처럼 보이진 않잖아요? 물론 부작용도 있죠. 공항 검색대를 지날 때마다 기계가 미친 듯이 삐소리를 내요. 경비원이 저를 붙잡고 몸에 뭘 숨기신 거죠? 라고 물으면 전 당당하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안 숨겼어. 이 얼굴 자체가 실리콘 덩어리니까. 인생은 짧고 중력은 잔인해요. 저는 그 중력이라는 놈의 멱살을 잡고 싸우는 중입니다. 비록 제 표정이 평생 깜짝 놀란 상태로 고정되어 버렸지만 전 이 빳빳한 얼굴로 마지막까지 세상을 비웃어줄 겁니다. 늙어가는 게 두려우신가요? 그럼 저처럼 병원 예약부터 잡으세요. 고통은 잠깐이지만 팽팽함은 실리콘 유통기한만큼은 가니까요. 제가 예전에 돈이 좀 없었을 때 중고로 폭스바겐 비트를 한 대 샀습니다. 아시죠? 그 작고 귀여운 무당벌레 같은 차요. 문제는 제 몸집입니다. 제가 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으려고 하면 이건 탑승이 아니라 침투에 가까웠어요. 차 안으로 몸을 우겨 넣을 때마다 비틀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제발, 가브리엘, 내 뼈가 으스러질 것 같아. 우여곡절 끝에 운전석에 앉으면 제 배가 핸들에 딱 붙어버립니다. 핸들을 돌릴 때마다 제 뱃살이 같이 돌아가는 바람에 방향 지시등을 켜는 게 불가능했어요. 한 번은 신호 대기 중에 옆차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들의 눈빛에는 경외심마저 서려 있었죠. 와, 저 차가 사람을 잡아먹고 있어. 누가 저 남자 좀 구해줘.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후진을 할 때는 더 가관입니다. 차가 너무 작아서 뒤가 안 보여요. 결국 문을 열고 한쪽 발을 밖으로 내밀어서 땅을 밀며 뒤로 가야 했습니다. 그건 자동차라기보다는 그냥 거대한 철제 신발에 가까웠죠. 사람들은 제가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전 차라리 차를 더 큰 걸로 사기로 했습니다. 왜냐고요? 비틀에서 내릴 때마다 소방관들이 와서 차를 절단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느끼고 싶지 않거든요. 뚱뚱한 게 죄는 아니지만 폭스바겐 비틀을 타는 건 확실히 죄악입니다. 차에게도 제 무릎에게도 말이죠.